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 미식축구 NFL 분석 채널 NFL 접박사전의 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이번 10주차는 에디님과 함께 다시 한번 라이브로 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알찬 내용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디님께서는 지난 9주차 경기, 어떤 경기를 재밌게 보셨는지, 또 흥미로운 뉴스거리 같은 게 있으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유독 칩스 돌핀스도 그렇고 뭐 시옥스 레이븐스, 카우보이스 이글스 뭐 이런 빅매치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패커스 팬이다 보니까 이제 4연패에 빠진 이렇게 좀 포기하고 다른 걸 좀 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패커스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패커스가 일단 4연패를 탈출했다는 점이 이번 주에는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정보고요. 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또 몰입해서 경기를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사실 칩스랑 돌피스 경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좀 경기가 좀 원사이드하게 흘러갔죠. 좀 그 부분이 그쵸.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애틀 시옥스랑 볼티모어 레이븐스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더 원사이드하게 흘러갔잖아요. 특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시옥스의 오펜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디펜스에서 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점수를 너무 많이 내주고 본인들은 아무런 공격도 못하면서 굉장히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경기가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재미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9주차 리뷰로 다루겠지만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 이 경기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이 밖에도 몇 가지 눈에 띄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휴스턴 텍산즈의 루키 쿼터백 CJ 스트라우드가 470 패싱 야드에 5개의 터치다운. 와, 이 루키 쿼터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이 그쵸. 스트라우드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디님은?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마지막 드라이브는 아마 다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진짜 40초 만에 그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좀 사실 저는 그 전에 이제 버커니어스가 터치다운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거 보고 이제 딱 잤거든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 버커니어스 디펜스가 이제 템파2 계속 꺼내들 때 이제 계속 그거를 파고드는 그런 패스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만약에 못 보셨다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이야기거리가 많거든요. 막 백업 러닝백이 나와가지고 필드 골 차고 그 밖에 LA 램스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인 카슨 웬츠를 영입을 해서 매튜 스태포드의 백업으로 앉혔고요. 텐시 타이탄즈는 루키 쿼터백인 윌 레비스를 남은 시즌 동안 주전으로 확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했어요. 그리고 차저스의 베테랑 리시버인 키넌 앨런은 통산 1만 리시빙 야드라는 위대한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애리조나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 카일러 머리가 드디어 액티브 로스터에 등록이 되면서 조만간 경기에 투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반대로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뉴욕 자이언츠의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가 ACL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난 자이언츠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매주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NFL인데요. 위클리 NFL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지난 9주차 돌아보시고 다음 10주차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님 준비되셨나요? 네, 가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미드 시즌 어워드입니다. 저희가 딱 한 달 전에 10월 8일에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쿼터 시즌 어워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분기 동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라거나 누가 어떤 상을 수상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9주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절반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죠. 절반이 확실히 지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선수가 MVP감인지 어떤 선수가 올해의 공격수감인지 수비수감인지 또는 어떤 코치가 잘했고 어떤 코치가 못했는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주차
제가 첫 번째 분기 때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어, 미드 시즌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MVP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컷 퍼스트 쿼터 어워드에서는 제가 MVP로 크리스티안 맥카프리를 꼽았고 에디님께서는 조시 앨런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디님께서는 제일런 허츠를 꼽아주셨어요. 왜 이 선수를 꼽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조시 앨런을 꼽자마자 바로 그렇게 좀 부진할 줄은 전혀 예상. 뭐 조시 앨런도 그렇지만 조 버로도 사실 초반에 굉장히 부진을 했고, 뭐 패트릭 마홈스도 저 일단은 뭐 커리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지금 이번 시즌이 커리어 로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라마 잭슨과 함께 이제 제일런 허츠 두 명을 가장 고민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런 허츠가 가장 뭐 팀 성적을 많이 견인하기도 했고 가장 깔끔한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 뭐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슈퍼볼 진출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다음 주 바이위크 이후에 이제 지옥의 5연전 칩스, 빌스, 그다음에 49ers, 카우보이스, 시옥스 이렇게 정말 강팀 5팀을 연속으로 만나게 되는데, 뭐 여기서 사실 잘 한다면 MVP는 뭐 확정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카우보이스 경기는 정말 지난 시즌에 폭발적이었던 허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고요. 필름을 복귀하는 내내 이 선수가 어떤 패서로서 스텝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래서 허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패트릭 마홈즈를 꼽았습니다. 그 1쿼터 어워드에서는 아니 1쿼터랜다 퍼스트 쿼터 어워드에서는 메카프리가 당시에는 진짜 메카프리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가 무적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내리 3연패를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선수단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음 선수로 어떤 선수가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돌고 돌아서 다시 패트릭 마홈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덴버 브론코스전은 좀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컨디션 난조에 의한 사고였다고 치고 나머지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MVP 후보에 올리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탤런트 타겟진을 가지고도 위급한 상황에서 플레이를 연장하는 능력이라거나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이글스가 지옥의 5연전을 치를 때 중간에 패트릭 마홈즈를 한번 만나잖아요. 제일런 허츠와 이때 경기 결과가 뭐 MVP 투표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쵸.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MVP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기는 팀이 아마도 각 컨퍼런스의 1번 시드를 굉장히 공고히 하는 그런 경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은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에디님이 선정하신 선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난번에는 이제 크리스티안 맥카프리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AJ 브라운을 뽑았습니다. 뭐 타이리킬 둘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팀 성적도 그렇고 좀 저는 이제 더 폭발적인 선수보다 더 꾸준한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리킬이 물론 더 폭발적이고 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하프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꾸준했던 거는 AJ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글스 오펜스에 이 선수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도 저는 브라운을 뽑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브라운이 플레이를 보면은 좀 터미네이터 같아요. 네, 그렇죠. 쓰러지질 않아. 상대가 엄청 강하게 경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지? 그렇다고 체형이 엄청나게 큰 메가트론 같은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티안 맥카프리를 일단 계속 공격 선수, 올해 공격 선수로 일단 꼽아놓은 상태예요. 1분기까지 펼쳤던 최고의 활약을 아직은 저는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분기에 들어와서 팀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런 그리고 패스 양쪽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재정비를 마치고 바이위키를 통해서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온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여기에 뭐 체이스 영 같은 선수까지 더해진 더 강력해진 나이너스가 돌아와서 1분기와 마찬가지의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이 중심에는 분명히 크리스티안 맥카프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카프리를 다시 한 번 더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이거는 저는 일단 바뀐 게 없어요. 에린님께서는 에이던 허친슨에서 마일스 게러스로 바꾸셨어요. 이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점점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제 마일스 게럿의 이 진짜 충격적인 활약들이 점점 눈에 띄면서 사실 뭐 콜츠전에서의 활약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뭐 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전반적으로 그냥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다르다라고 느꼈고 에이단 허친스는 반면에 1분기 이후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실 전 1분기까지만 해도 이번 시즌은 뭔가 엘리트 엣지 러셔들 있잖아요. 뭐 마일스 네. 게럿이라든지 TJ 왓이라든지 네. 닉 보사 이런 선수들과 잘한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친슨이 완전 막 뭐 나락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최정상에 올려놓기에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분명히 보였다 2분기 때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변함없고요. 게러스 진짜 뭐 상대 뭐 더블팀 심지어 가끔 트리플팀도 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동료들이 패스러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굉장히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강력한 올해의 수비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변한 게 없죠. 네. CJ 스트라우드. 진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주차 경기 꼭 보세요. 펜서스전은 좀 아쉬웠거든요. 그랬는데 이 버커니어스 경기는 정말 이 선수가 향후 리그를 대표하는 쿼터백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윌 레비스의 데뷔전에서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저스틴 허버트가 보였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스트라우드는 진짜 작년에 조 버로우가 보였다 그런 느낌이었고 진짜 조 버로우처럼 성장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클러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압도적이죠. 네. 사실 그 뒤를 따르는 선수들 뭐 여러 선수가 있겠지만 뭐 자미리 깁스도 있을 거고 비잔 로빈슨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갭이 크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나마 푸카 나카우 정도가 있겠지만 네. 쿼터백의 이 위치는 절대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갭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뭐 저는 1분기랑 똑같이 제일런 카터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에딘께서는 투이 플로트에서 제일런 카터로 변경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로 변경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투이폴로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희 방송 이후에는 거의 긴 잠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경기였죠. 그 제츠와의 경기에서 색 2개를 다시 하면서 다시 뭐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죠. 그렇죠. 이제 제일런 카터는 꾸준하게 잘 해왔고 투이폴로트는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카터를 안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터로 바꿨고 지금 현재 뭐 스냅 자체도 많이 소화를 안 하고 있어요. 50%도 소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 돼야 이제 진짜 풀 스냅을 소화하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심지어 카터는 이 동료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료들의 수혜를 입기 때문에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활약을 통해서 동료들이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도 카터가
좀 많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위더스푼 정도가 있겠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어. 하는 편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위더스푼의 어떤 플레이를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면은 엄청 화려하잖아요. 대학 때 필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 전체적인 스냅만 놓고 보면은 아쉬운 게 좀 많거든요. 특히 커버리지 상황에서.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스냅을 보면은 카터에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카터의 이 꾸준함은 못 이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함. 그리고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다음은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요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저는 1분기 때 매튜 스태포드를 꼽았는데 스태포드가 좀 그 이후에 아쉬운 플레이가 좀 많았죠. 그리고 부상도 네. 당하고 그래서 일단 전 내렸고요. 일단 에디님께서는 변함없이 라마 잭슨을 뽑아주셨어요. 네. 뭐 MVP에 뽑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허츠한테 밀렸으니까 이제 여기라도 넣은 느낌이고 뭐 패서로서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 경기에서는 좀 패싱의 시도를 좀 줄이고 다시 러셔로서 또 이렇게 활약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뭐 이제는 이게 살짝 팀들한테 약간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패스도 할 수 있고 러싱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펜스 측면에서 더 다양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이제 작년에 자기가 6,000야드 던지겠다 했을 때 다 약간 조롱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6,000야드는 뭐 당연히 실패하겠지만 약간 그 진짜 패서로서 성장한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띄기 때문에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즌 시작하기 앞서서 에디님께서 이 토드 먼킨과 라마 잭슨의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시즌 초반만 해도 사실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이것도 실패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코치와 선수의 호흡이 점점 살아난다. 그리고 그게 필드에서 구현되는 게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진짜. 네, 또 플레이오프까지도 잘 해야 될 텐데 항상 또 높은 무대에서 고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서 이 디비전 경기 2개를 연속으로 치르게 됐잖아요. 브라운스랑 벵갈스를 만나게 됐는데,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진짜 라마 잭슨이 조금 더 뭐 MVP 후보로 거론이 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지금까지는 많이 하이프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경기에서 잘하면 진짜 말씀대로 진짜 MVP 후보에 좀 제대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경기 잘 치러서 만약에 승리를 가져가면은 전 라마 잭슨 MVP를 올릴게요. 저도 그럼 올리고 싶은데요. 아 진짜 잘해요. 네,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원래는 매튜 스태포드를 뽑았지만 이 다마 햄린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물론 네. 벵갈스 경기는 뛰지 않았는데 이 본 밀러 그 팟캐스트 거기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준비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도 이제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든지 필드에 나올 그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저도 라마 잭슨 그리고 뭐 투아 토고발로아 이런 선수들이 후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진짜 인간 승리잖아요. 그쵸. 경기장에서 진짜 진짜 생과 사의 경계에 있다가 돌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햄린의 수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NFL 사무국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이 상업적인 리그 운영자들의 특성상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기에 참여해서 스납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좀 여론이 많이 기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알렉스 스미스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좀 약간 이 컴백 플레이 오브 더 이어는 조금 더 상징적인 면이 있어서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을 반영해서 다음 햄린을 꼽아봤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코치. 일단 저희가 1분기 때는 둘 다 카일 셰넌을 꼽았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힘든 10월을 보낼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칭찬 그래서 엄청 많이 했는데 저랑 에드니 픽이 둘 다 바뀌었어요.
일단 에드님께서는 존 하버를 꼽아주셨는데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이제 부상으로 좀 구멍난 로스터를 이제 좀 완벽하게 대체 선수로 메꿨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 코치들이 이 선수를 평가하고 이 구멍을 어떻게 메꿀지, 누굴 대체할지 선수를 평가해서 그 선수에 알맞게 활용하는 것도 결국 코치의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리그에 많은 코치들이 지금 이 팀에 못하고 있는 선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막 이런 평가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지금 존 하버는 결국 레이번스의 부족한 점들을 적절한 선수로 잘 메꿨고 이게 결국 상위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함께 공을 나눠야겠지만 일단 이 하버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빌딩 해온 이 레이븐스라는 팀과 이 팀의 컬처 그리고 아무리 부상을 많이 당해도 항상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이 자생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굉장히 놀라워서 일단은 하버를 뽑아봤습니다. 아, 이제 존 하버에 대한 평가는 시즌이 지날 때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서 아, 이번 시즌은 진짜 플레이오프까지 이걸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그쵸. 가져봅니다. 저는 휴스턴 텍산즈의 드미코 라이언스를 꼽아봤는데요. 아, 휴스턴 텍산즈가 진짜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이 팀은 남부 디비전의 재물이 될 것이다. 많은 팀들이 이 팀을 발판 삼아 승리를 차지하고 어떤 뭐 기운도 얻어가고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전혀 다른 지금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휴스턴 그쵸. 텍산즈가 지금 미드 시즌이 됐는데 승률이 5할이에요. 아, 이거 상상이나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신임 코치의 새로운 루키 쿼터백에 그리고 이제 루키 슈퍼스타 패스 러셔가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와, 이렇게 팀을 벌써부터 잘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텍산즈는 이번 시즌 들어서 매주 부상 선수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주전 후보 가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팀의 어떤 라이어스가 갖고 있는 이제 선수들을 이제 어떤 기운을 돋우는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잘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다. 사실 시즌 시작하기 앞서 드래프트 할 때까지만 해도 드미코 라이언스가 좀 너무 좀 열정적으로 팀에 임하느라 좀 과도한 지출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은 드미코 라이언스의 선택이 전혀 틀리지 않았잖아요. 엄청 좋은 팀을 만들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루키 쿼터백 CJ 스트라우드를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공헌한 데다가 물론 이거는 쿼터백 코치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도 있었겠지만 지난 거기다가 오랫동안 굉장히 정체돼 있던 그러니까 약간 루징 컬처를 갖고 있던 팀에게 이러한 굉장한 에너지 그리고 성공적인 드래프트로 인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한 모습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올해 코치 상을 줘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텍산즈의 현재 경기력을 보면은 남은 잔여 시즌을 살펴봤을 때 이 5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9승 정도만 해도 저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워낙 지난 시즌이 너무 성적이 안 좋았어서 좀 이 변화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드미코 라이언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약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팀을 꼽자면 애리조나 카디널스 같은 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이제 그쪽은 경기력 측면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처음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이 드미코 라이언스의 이 화끈한 리더십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워스트 코치. 일단 저희가 둘 다 론 리베라를 꼽았는데요. 재밌는 게 에디님께서 지난 1분기 때 조시 맥다니엘스를 꼽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맥다니엘스가 잘렸어요.
맥다니엘이 잘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핫시트에 앉게 될 사람을 뽑아봤고 네. 뭐 성적만 보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네. 최악은 아닌데 이게 그 과정이 너무 좀 구리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과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뭐 오펜스의 지금 패스 프로텍션 문제는 계속 방치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세마웰이 거의 허용 기록을 거의 세울까 말까 한 상황인데 벌써 지금 60 몇 개를 기록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전혀 뭐 어떻게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뭐 코칭이라든지 뭐 디펜스는 계속해서 더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음. 결국 팀이 다 팔았잖아요. 몬테즈 스웨트과 체이스 영까지 팔아버린 상황에서 네. 이제 뭐 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근데 웃긴 게 그 와중에 이겼잖아요. 네, 그쵸. 야, 그게 더 신기해요. 패트리어츠 어떻게 진짜. 말씀하신 핫시세 이제 슬슬 이제 빌 벨리책 이름도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빌 벨리책. 약간 코치에만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아 그쵸. 좀 단장 쪽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론 리베라를 꼽았고요. 이미 이 10월부터 현지 언론에서 나온 소식은 이 팀이 에릭 비에님이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 조사를 했고요. 글쎄요. 일단 패트리어츠 경기에서 패배를 했으면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외로 승리를 차지하면서 맥 존스가 그렇게 못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생명 연장을 하게 됐는데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새로운 오너가 왔기 때문에 네, 뭐 물갈이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앞두고 굉장히 대대적인 어떤 정비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만간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미드 시즌 어워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3분기가 지나면 한 번 더 한번 요 얘기를 나눠보면서 지금 저희가 선정한 내용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9주차 경기 리뷰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입니다. 뭐 각 잡고 이야기하면은 이 경기는 한 3-4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게이넬의 미사일 터치다운, 이글스의 뭐 이번에도 나온 투시푸시, 드부타 스미스의 아름다운 터치다운, 뭐 카우보이스의 4쿼터의 고포의 실패, 프레스카스의 투포인트 컨버전 실패, 뭐 카우보이스의 막판 추격, 이글스 펌블, 5초 남기고 딜레이 오브 게임, 그리고 시드램이 코앞에서 터치다운 실패하는 모습.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끝내 디펜스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28-23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에디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즌부터 이제 두 팀은 뭐 탤런트적으로 완전 완성된 팀이다. 그래서 리그에 손꼽히는 팀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두 팀의 맞대결은 뭐 항상 스토리뿐만 아니라 재미 모든 거를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아주 접전의 경기가 됐고 뭐 초반에 이제 터치다운을 계속해서 좀 주고받으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더 뛰어난 탤런트를 가졌다라고 좀 뽐내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우보이스는 다시 한번 이제 메카시 특유의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준비해 왔고 이제 저희가 좀 보여드렸던 지난 카우보이스 대 나이너스 영상을 좀 보셨더라면 대충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제 같은 형태로 이제 리시버들을 굉장히 넓게 뿌려놓고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메카시 특유의 이런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이번에도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글스 세컨더리가 워낙 이제 작년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전략을 가져왔고 여기에 이제 이글스 디펜스는 이제 나이너스 디펜스가 그랬던 것처럼 좀 토니 폴라드를 막는 데 집중을 했죠. 박스를 굉장히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 원 하이 세이프티를 유지를 하면서 프레스카스에게 그래 너 한번 던져봐라 하고 이제 카우보이스 와이드 리시버들에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맨 커버리지 계속해서 붙였거든요. 근데 나이너스전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타파를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프레스캇과 이 와이드 리시버들, 이 CD 램이 굉장히 이를 잘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가 이제 대표적인 플레이인데 필드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리시버와 프레스캇에게 더 굉장히 쉬운 상황이고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냅 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88번 이 CD램 선수를 약간 쉬프트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게 시키면서 이제 맨 커버리지인 것을 확인을 하고요. 디펜스가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글스 최상단에 있는 세이프티 한 명만을 둔 채 이제 맨 커버리지 플레이하는 거를 아마 프레스캇이 확인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냅 직후에 이제 보시면 CD 램이 결국 혼자서 이 코너백 일라이릭스를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결국 스냅 직후 CD램의 움직임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는데 CD램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릴리즈를 한 후에 이제 세이프티 쪽을 향해서 처음에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이프티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세이프티가 갑자기 이걸 보다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걸 사실 노린 거고 세이프티의 이제 움직임 자체에 그 움직임의 방향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 건데 만약에 이제 CD램이 스냅 직후에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코너 라우트를 띄었다면 이 세이프티는 요 앞으로 나오는 동작 자체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드랍백 하다가 속도를 붙였을 거고 뭐 옆걸음을 친다든지 하면서 속도를 붙였을 건데 결국 CD램의 이 릴리즈 직후 세이프티 쪽으로 달려가는 이 움직임 자체가 결국 이 플레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메카시가 잘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좀 넓은 공간을 좀 라우트의 어떤 디테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인데 결국 CD램의 좋은 실행력이 돋보였고 뭐 닥프레스캇도 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잘 빅플레이로 연결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쉽게 전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글스는 뭐 이 플레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같은 양상으로 플레이를 펼치는데 계속해서 맨 커버리지를 붙이고 원하이 세이프티를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서드 다운에서 좀 계속해서 빅 플레이들이 나와주면서 초반 드라이브는 전진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플레이도 보시면 좀 닥 프레스캇이 좀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 결론적으로는 빅 플레이지만 제가 이번 프레스캇 경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정말 닥 프레스캇이 이 엘리트 쿼터백의 어떤 문지기다. 엘리트 쿼터백의 이 칭호의 어떤 문지기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 이유는 결국 이런 장면들, 이런 좋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이 플레이도 얼핏 보면 진짜 와 하이라이트 필름에 나올 법한 플레이이고 뭐 프레스캇이 실제로 잘한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드 앤 투 상황이었고 카우보이스는 뭐 이 플레이에서 컨버전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플레이를 보시면 직후에 이제 똑같이 맨 커버리지를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프레스캇이 확인을 하고 스냅 직후에 이제 필드 왼쪽에 3번 이 브랜든 쿡스가 퀵슬랜트로 이제 코너백을 이겨내고 공간을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프레스캇도 이를 확인을 해요. 서드 앤 투 상황이었고 패스를 던지면 그대로 컨버전 되는 상황이거든요. 프레스캇도 이를 봤는데도 던지지 않고 주저하면서 포켓에서 좀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준 뒤에 이제 제이크 퍼거슨이 만들어낸 그 작은 타이트 윈도우를 놓치지 않고 패스를 성공을 시켜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단한 빅플레이이고 하이라이트 필름에 나올 법한 플레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왜 첫 번째 기회에 던지지 않았지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을 가지고 다음 플레이를 한 번 더 보면 이제 다음 플레이도 거의 같은 양상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서드 앤 14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글스는 투 하이 세이프티를 두고 이제 맨 커버리지를 꺼내드는 이 커버 투 맨 커버리지 형태를 꺼내드는데 이 플레이도 결국 프레스캇의 어떤 놀라운 스크램블과 패스 정확도 그래서 이 결국 20야드 빅 플레이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이라이트 필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장면인데 그 전 상황을 보면 이제 슬랏에 있는 이 18번 제일런 톨버트 선수에게 완벽한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프레스캇이 이거를 심지어 봅니다. 근데 또 놓쳐요. 저도 이해가 되진 않는데 아마 이제 그 패스 러셔가 오는 이 7번 하산 레딕을 의식해서였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텀이 있었거든요. 이 와이드 오픈을 또 놓쳐버리고 마는 모습.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두 플레이를 보면서 어쨌든 좋은 플레이로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왜 더 좋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는가 하는 물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 컨시스턴시라고 하죠. 이 일관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같은 플레이가 이제 시즌 내내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느냐와 이 첫 번째 기회, 더 쉬운 와이드 오픈 찬스에 공을 던지느냐의 그 결과물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와이드 오픈 찬스에 공을 던지는 선택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성공을 거둘 것이고 결국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좋은 쿼터백의 역량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더 쉬운 플레이를 자꾸 놓치는 이 프레스캇의 모습이 저는 프레스캇이 엘리트 쿼터백으로 불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물론 프레스캇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린 이 두 번의 플레이 외에도 굉장히 쉬운 기회들 많이 놓치고 있고 결국 이 승부처에서 항상 무너지는 게 닥 프레스캇이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게 무조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도 이런 식으로 초반에 어떻게든 풀어 나갔지만 결국 후반전에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게 좀 반복된다면 또 다시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모습이 이번 경기의 어떤 페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 플레이와 배드 플레이는 진짜 종이 한 장의 차이로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에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드라이브를 연장하는 것이 쿼터백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레스캇에게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결여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그런 경기였고요. 특히 이런 안정적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빠른 판단에 기반한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분명히 4쿼터에서 리드를 가져올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좀 많았죠. 그때 충분히 역전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프레스캇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그러면 이글스의 제일런 허츠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러 필름이 있는데요. 뭐 이 필름이 저는 굉장히 좀 예쁘게 패스가 전개됐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뭐 경기 내용을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허츠는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 건 아닌데 이번 경기에서 허츠는 프레셔에 꽤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상대가 카우보이스니까요. 전체 드랍백에서 43.8%나 프레셔를 당했는데요. 그 와중에 허츠가 20야드 이상 그러니까 15야드 이상 빅타임스로우가 11.5% 이번 시즌 가장 높은 빈도로 패스를 전개했고요. 인터셉션 없이 207야드를 안정적으로 던졌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에디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프레스캇과의 차이점이 이 포켓 안에서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필름이 포켓 안에서 집중력과 침착함이 돋보이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마커 로렌스가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단테 파울러가 왼쪽에서 폭풍 같은 이 외곽 러쉬를 가하고요. 내각에서는 이제 파슨스가 패스 러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필드를 읽어요. 이 매뉴버라빌리티라고 하는데 포켓 안에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던지는 이 능력, 이게 굉장히 뛰어난 모습. 특히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좀 스텝업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타이트한 윈도우에 딱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타이밍에 패스를 던짐으로써 공격을 성공시키는 모습, 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 경기에서 하이라이트라고 꼽는 그런 장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3쿼터 퍼스트 앤 10 상황인데 이제 29야드 지점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요. 이 좌측에는 이제 스터런앤고 라우트라고 해서 리시버가 일정 야드를 직진으로 빠르게 전진하다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컬 또는 컴백 라우트를 하는 것처럼 상대에게 순간적으로 혼선을 줘요. 이때 디펜시브 백은 움직임이 이 상대 리시버에 맞춰서
좀 약간 주저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때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골아웃을 치고 나감으로 인해서 공간을 만들고 세퍼레이션을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스미스의 완벽한 라우트 디벨롭과 허치의 포켓 무브먼트 그리고 패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미스는 자신을 마킹하고 있는 데런 블랜드의 굉장히 빡빡한 이 맨 커버리지를 벗겨내고 약속된 타이밍과 장소에 정확하게 도달했고요. 허츠는 중앙 라우트를 짧게 가져가고 있는 타이트엔드 델러스 고더트의 움직임을 빠르게 확인한 뒤에 이 나인 테크닉에서 들어오는 패스러시를 파악하고 이 포켓 클라임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미스가 엔드존에 도달할 때까지 살짝 기다려요. 아주 침착하고 영리한데요. 그리고 나서 이 드반테 스미스의 터치다운이 연결됩니다. 이 완벽한 리듬, 완벽한 타이밍, 이 공이 날아가는 걸 보시면은 지금 이건 코칭 필름이라서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스파이럴이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완벽한 위치에 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이 허츠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고를 때 이 필름은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공 예쁘게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사실 뭐 카우보이스 디펜스도 맨 커버리지를 꽤 높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런 기회를 또 살릴 줄 안다는 거는 또 오펜스에 또 한 결이 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글스 점점 더 막기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분명히 시즌 초만 해도 이글스의 오펜스가 뭐 작년에 비해서 좀 위력이 떨어진 것 같다. 좀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특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그 강력했던 모습으로 회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글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게 경기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 드라이브 4개, 이 터치다운을 기록한 드라이브 4개가 정말 스무스했고 매 드라이브마다 빅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줬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개운치 않았잖아요. 이 맞아요. 묘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는데 이 돌핀스전을 기점으로 해서 뭐 커맨더스전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랬고 점점 더 작년에 그 폭발적인 모습, 그 궤도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사실 전반전 리드를 내주긴 했지만 후반에 이제 첫 드라이브와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순식간에 이제 2번 연속으로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키면서 역전을 만들어냈고요. 커맨더스전에서 이제 실패했던 이 투시 푸시 신화를 다시 한번 이번 경기에서 이어갔고 사실 이 투시 푸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말 단순하지만 이 강한 이 쿼터백 스윙이 이 이글스 오펜스의 콜링에 있어서 너무 사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이 스닉으로서 단순히 1야드 뭐 1인치를 가는 게 아니라 2야드를 그냥 가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드 다운에서의 선택지가 이제 늘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팀들이라면 이 서드 앤 5나 뭐 서드 앤 6 이런 상황에서 러싱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글스는 이제 3-4야드만 가져도 포스 앤 투 상황, 그러니까 포스 다운 컨버전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냥 투시 푸시를 밀어버리면 그만이다 보니까 서드 다운에서 좀 러싱을 선택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러싱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럼으로써 좀 디펜스 입장에서는 더 막기 어려워지는 거죠. 더 다양한 옵션들이 생겨나 버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콜링에 더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뭐 서드다운 컨버전 확률이 50%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수치이고 리그 1위를 현재 달리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투시 푸시의 공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 이글스 오펜스가 더 무서운 이유는 RPO 때문이기도 하죠.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이글스의 주 무기이기도 하고 뭐 결국 이 RPO가 없었다면 이글스가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AJ 브라운, 뭐 트본타 스미스, 뭐 디안드레 스위프트, 뭐 댈러스 고더트 굉장히 좋은 무기들도 많은데 그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오펜스가 또 막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 이글스의 RPO가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제 21대 17에서 28대 17을 만드는 그런 드라이브인데요. 이제 보시면 네.
이제 세컨 앤 텐 상황이었고 이제 흔히 이제 스플릿 존이라는 이 블락킹 스킴이 있잖아요. 이 타이트 엔드가 존 러싱의 진행 방향 반대쪽, 즉 백사이드에 있는 엣지 선수를 블락킹하는 전술인데 이 움직임을 활용한 RPO거든요. 그래서 스냅 직후 보시면 이 88번 댈러스 고더트 선수가 이제 마치 스플릿 존 러싱인 것처럼 이제 마이카 파슨스 앞쪽으로 쭉 달려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RPO 플레이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제일런 허츠는 이때 마이카 파슨스의 움직임을 읽고 이제 옵션 플레이를 하는 거죠. 마이카 파슨스가 러닝백에게 달려온다면 그대로 공을 빼서 타이트엔드에게 패스하면 되는 거고 만약 패스러시 본인에게 달려온다면 그대로 러닝백에게 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엣지에 있는 이 마이카 파슨스의 영향력을 이 플레이에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특히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이카 파슨스를 상대로. 그래서 이것도 마이카 파슨스를 완벽하게 벗겨냈고 그 14번 선수까지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결국 빅플레이로 연결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도 같은 플레이인데 같은 드라이브예요. 이제 레드존 상황에서 나오는 플레이인데요. 이 전 플레이에서 이제 카우보이스 디펜스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똑같은 플레이를 콜링을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제 88번 댈러스 고더트가 아니라 이제 11번 AJ 브라운을 그 위치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플레이가 전개됩니다. 이번에 똑같이 이제 33번이 달려 나오자 허츠는 그대로 공을 빼서 AJ 브라운에게 패스를 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이 플레이를 터치다운으로 만든 거는 AJ 브라운의 공이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수비수 두 명을 그냥 혼자 벗겨내 버렸기 때문에 브라운의 공이 더 크겠지만 아무튼 이 RPO 자체가 결국 이글스의 어떤 오펜스에 결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다양한 무기도 있지만 이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또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 플레이에서 심지어 이제 허츠의 발을 이용하는 옵션까지 또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리드 옵션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결국 이 RPO와 리드 옵션까지 연결되는 이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가 디펜더 입장에서는 막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오펜스의 폭발력이 더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그 4번의 드라이브는 정말 다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갔다. 마지막에 좀 박빙의 승부가 나올 뻔한 요소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글스의 오펜스가 그리고 제일런 허츠가 이제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와 이 닥 프레스캅보다 더 뛰어났을 뿐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옵셔널한 플레이를 단순히 일반적인 필드 포지션 상황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다운 상황에서 이제 투시푸시에 더해서 이런 옵셔널한 플레이를 포스다운 상황에서 활용을 해서 퍼스다운을 갱신하는 플레이까지 이번 경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글스를 이제 상대하는 팀들은 진짜 포스다운에 대한 대비책도 확실하게 세우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떻게 굉장한 막아야 경기.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충분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막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깨지려면은 네.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오라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맞아요. 심지어 이글스는 오펜시브 라인도 강하잖아요. 진짜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나이너스 오펜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다가 결국 깨지긴 했는데 이글스 오펜스도 지금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잘 상상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뭐 나이너스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적으로 좀 결여된 어떤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족한 탤런트로 인해서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말씀해주신 모든 플레이가 사실 그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게 오펜시브 라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미 검증도 된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카우보이스 디펜시브 라인이 이렇게 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방어를 못했다는 거는 앞으로 어떤 디펜시브 라인이 이글스의 오펜스를 통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들게 하는 그만큼 이글스는 좋은 활약을 펼친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9주차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주차 주요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와 픽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TNF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11월 10일 오전 10시 15분에 펼쳐지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승 7패 팀과 2승 7패 팀의 프라임 타임 경기. 이 경기 한번 에디님의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뭐 브라이스 영을 얽힌 두 팀 간의 대결이죠. 이제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베어스의 전체 1픽이 이제 펜서스로 넘어가면서 펜서스가 브라이스 영을 지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DJ 무어도 같이 넘어갔고 돈타 포어맨도 전에 펜서스에서 뛰던 선수가 이제 베어스와 계약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엮여 있는 선수가 많아서 뭐 이런 매치업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스토리거리가 또 많은 대결이고요. 사실 누가 이기든 승자는 베어스예요. 네. 왜냐 베어스의 펜서스의 내년 1라운드 픽도 이제 지금 시카고 베어스가 쥐고 있잖아요. 맞아요. 작년 이제 트레이드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1라운드 전체 두 번째, 세 번째 픽이 다 베어스 소유인 상황이기 때문에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겨도 픽 순위가 높아지고 저도 픽 순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게 승패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도 굳이 이제 승자를 꼽자면 저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브라이스 영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뭐 인터셉션 3개, 픽식스 2개를 기록하면서 스스로 패배의 원흉이 되어버렸잖아요. 지지난 라이브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다시피 브라이스 영이 지금 NFL 속도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메카닉도 망가져 버렸고 프로그레션의 어떤 일관성도 망가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어스의 세컨더리도 엉망이긴 하지만 결국 누가 더 못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베어스가 이제 몬테즈 스웨트를 영입하면서 디펜시브 라인 퀄리티를 이제 순식간에 확 끌어올렸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 이 프레셔에서 또 브레스 형이 당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브레스 형이 다시 경기를 집어 던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펜서스 디펜스는 뭐 런 디펜스에서 엄청난 약점을 보이고 있고 베어스는 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하는 이 러싱 오펜스를 통해서도 전진을 하려고 할 텐데요. 쿼터백이 사실 필즈가 나오냐 베이젠트가 나오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거든요. 근데 누가 나오든 간에 결국 이 돈타 포어맨의 다리에 승리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팀들 간의 대결이고 누구의 약점을 더 집요하게 파고드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베어스가 좀 더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승 7패 팀, 1승 7패 팀 말 그대로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들끼리 붙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즌 두 팀 다 아쉬움이 많죠. 뭐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카고 베어스가 이겼어요. 뭐 원 포지션 차이, 뭐 상당히 접전이었는데 지금 펜서스와 베어스 두 팀 다 상황이 안 좋아요. 특히 지난 경기에서 브라이스 형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정말 형편없었죠. 경기 내내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기복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뜻인데 저는 어제 챔피언스 리그 보면서 이 파리 생제르맹에 약간 덴벨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라운 패스를 통해서 빅플레이를 성공시키다가도 어처구니 없는 인터셉션을 남발하면서 자멸한 그런 경기를 선보였는데 특히 이제 이 쿼터 종료 직전에 따라가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이 픽식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었죠. 이 콜츠의 이제 케니 무어가 브라이스 영의 시선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타겟의 라우트도 읽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그냥 던졌어요.
무어 받으라고 던졌어요. 이런 일관적이지 못한 플레이가 비단 9주차 경기에서만 나왔던 건 아니고요. 이번 시즌 내내 좀 지적을 받았었고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터치다운이 8개는 인터셉션 7개예요. 아, 그나마 좀 펜서스 스페셜 팀이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 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더 처참하게 패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카고 베어스도 상황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백업 쿼터백인 타이슨 베인전트가 8주자만큼은 아니지만 좀 9주차에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고요. 결국 세인츠한테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팀은 저스틴 필즈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의 부상이 팀이 이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데 당장 오른쪽 가드인 네이트 데이비스를 포함해서 이 라인베커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트레메인 에드먼즈, 코너백인 터렐 스미스 같은 선수들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에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스틴 필즈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베어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에디님의 말씀처럼 이 지난 펜서스와 콜츠와의 경기에서 콜츠가 이 러싱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준 건 아닌데 경기 초반에 리드를 잡을 때 이 콜츠의 런 디펜스를 펜서스의 디펜스가 전혀 통제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펜서스의 형편없는 런 디펜스가 다음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필즈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쉽게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초반부터 리드를 잡은 베어스가 끝까지 경기를 리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에디님과 마찬가지로 베어스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내셔널 시리즈 독일 경기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지난 주차와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고요. 이 경기에 대한 의견, 에디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외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콜츠와 예상보다 더 못하고 있는 패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콜츠는 오펜스와 디펜스에서 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9경기에서 전부 다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오펜스를 자랑하고 있는 반면에 디펜스는 지난 3연패 기간에만 30점대 후반을 계속해서 실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극과 극의 공수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패츠인데 패트리어츠는 점수를 내는데도 그리고 막아내는데도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9경기 동안 20득점을 넘긴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고요. 디펜스는 좀 코어 선수들의 부상으로 기존의 어떤 포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레이더스에서 잘린 조시 맥다니엘을 다시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츠의 오펜스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상수로 두고 생각을 하면 이 패츠의 최하위 오펜스 대 이제 콜츠의 최하위 디펜스의 승부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누가 덜 못하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전 그래도 이제 콜츠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이 디펜스가 이제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게 좀 턴오버를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9경기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턴오버를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이고 맥 존슨은 지지난 경기부터 다시 이제 이 턴오버 병이 다시 생겨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승부가 결정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콜츠 디펜스가 맥 존스를 상대로 좀 여러 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저는 콜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츠는 지난 경기에서 펜사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반대로 패트리어츠는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패배를 했어요. 지금 현재 패트리어츠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23년 만에 2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심 선수 2명을 경기 직전에 트레이드한 팀한테 패배를 했어요. 지금 패트리어츠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슈퍼스타도 없고요. 빌 벨리치의 리더십이 이게 진짜 이제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에디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맥 존스의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오펜시브 마인드 코치가 이번 시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9주차 동안 전혀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맥 존스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맥 존스뿐만 아니라 이 건강하고 일관성을 갖추고 활약하고 있는 리시버도 없어요. 수비든 오펜스 이 부진한 오펜스를 도와줄 만큼 좋지도 못해요.
뭐 지난 경기에서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로부터 나온 인터셉션, 뭐 충분한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타이칸 소튼, 뭐 지난 시즌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라몬드레 스티븐슨, 그리고 역시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지키엘 엘리엇까지, 이 정말 오펜스의 모든 부분이 걱정이에요. 그나마 이제 반대로 이제 콜츠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낫죠. 뭐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콜츠도 차기 시즌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상위 드래프트 지명권 후보 팀으로 꼽혔었는데,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독일에서 패트리어츠를 잡게 되면은 승률을 5할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어요. 그 기저에는 에디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던 그 강력한 프론트 세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콜츠의 디펜스는 프론트 세븐이 좋은데 반해 이 세컨더리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이슈가 남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펜서스한테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장면에서 이제 외곽에서 선수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DJ 차커에게 완벽한 공간을 열어주면서 터치다운을 허용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되면 충분히 패트리어츠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경기에서는 맥 존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압박이 가해질 텐데 얼만큼 적은 색 또는 이 백필드 자원들의 태클 포 로스 또는 턴오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맥 존스의 어떤 공격적인 능력보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디펜스 플레이메이킹이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도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썬데이 나잇 풋볼 뉴욕 제츠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 상황이 참 재밌어요. 레이더스는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레이더스는 일단 2주 연속 뉴욕 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차에서는 뉴욕 자이언츠를 만나서 승리를 가져갔죠. 그래서 분위기가 두 팀이 좀 달라요. 이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피어스 임시감독 체제로 들어간 뒤부터 이 루키 에이단 오코넬이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굉장히 놀라운 활약,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재현하는 경기를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었고요. 이 맥다니엘스 체제에서 한 번도 21득점 이상 득점을 못했던 레이더스가 갑자기 30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홈에서 귀중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헤드코치와 주전 쿼터백이 변경된 굉장히 대규모 인사 변경 상황에서 조시 제이콥스는 현재 팀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에너지도 좋고 선수들 간에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만큼 경기 후에 이 레이더스의 라커룸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감독이 경질이 되면 분위기가 다소 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환기시키는 좋은 승리를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리그에서 최악의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자이언츠라는 점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더스는 피어스 체제에서 다시 한번 제츠를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싶겠죠. 반면 뉴욕 제츠는 지난주에 차저스를 상대로 단 한 개의 터치다운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저스의 쿼터백인 저스틴 허버트를 200야드 미만으로 막아냈거든요. 그만큼 디펜스는 일단 선전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7번의 펀트, 7번의 펀트, 이 드라이브 성공이 너무 안 돼요. 이번 시즌 뉴욕 제츠가 경기당 펀트가 5.9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리그에서 꼴찌예요. 가장 많이 펀트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득점으로 도통 연결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에다가 펌블도 3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패싱 타깃들의 드랍도 있었죠. 특히 타이탄드 CJ 우조마가 레드존에서 엔드존에서 그 쉬운 패스를 드랍하면서 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그 부분은 정말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잭 윌슨에 대한 얘기도 뭐 추가를 해보자면, 잭 윌슨이 칩스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재조명되는가 싶었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윌슨으로 점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펌블도 너무 많고요.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않고요. 오픈된 찬스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심지어 짧은 거리, 긴 거리 가리지 않고요. 특히 프레셔를 받을 때 이 타임 투 스로우,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시간, 스냅부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3.76초에 달하거든요. 너무 늦어요. 판단이 너무 느려요. 이 공격 코치인 나다니엘 해켓의 도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잭 윌슨과 해켓의 조합이 얼마큼 더 이어질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작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치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뭐 레이더스는 지난 차저스가 그랬듯이 제츠 디펜스를 상대로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버트 살라의 디펜스는 여전히 강력하고 상대 철학에 맞춰서 이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치의 오펜스가 제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맥스 크로스비를 위시한 레이더스 디펜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윌슨이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레이더스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레이더스를 뽑았는데 그 전에 일단 그 이번 주에는 프라임 타임 매치들이 다 왜 이런가 싶거든요. 베어스 펜서스부터 시작해서 패츠 콜츠, 제츠 레이더스까지 있고 뭐 뒤에도 브론코스 필스 참 프라임 타임 매치 치고는 참 많이 아쉬운 매치들인데 일단 두 팀의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돼 있잖아요. 근데 제츠는 뭐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잭 윌슨이 결국 잭 윌슨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보여줬고요. 바이위크 전에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잡더니 쉬고 와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온전히 잭 윌슨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러싱 게임이 안 풀리는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사실 이 팀이 살아나려면 잭 윌슨이 아니라 브리스알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지난 두 경기에서 브리스알이 활약을 거의 못했고 근데 하필 또 레이더스의 디펜스가 좀 러싱을 막아내는데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잘 파고든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전 레이더스를 뽑았는데 사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레이더스가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데이비드 지글러 이 GM과 감독 맥다니엘까지 다 해고를 당하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홈 스타디움에서 이 분위기를 탄 레이더스는 굉장히 저는 다른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에너지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 오펜스를 결국 제츠의 오펜스가 러싱을 잘 굴러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또 게임을 망치는 건 또 잭 윌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분위기를 타는 레이더스를 막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레이더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이더스가 일단 진짜 대대적인 어떤 인사 개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단 오코넬은 어떻게 보셨어요, 에디님께서는? 에이단 오코넬 사실 프리시즌에 굉장히 하이프를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미 가로폴로가 아니라 그냥 에이단 오코넬을 쓰는 게 어떠냐라고 할 정도로 프리시즌부터 좋은 모습이었고 이번 경기도 사실 막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 뭐 밀 레비스처럼 진짜 충격적인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전 그래도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레이더스한테 어쩌면 가장 필요한 선수가 아닐까? 워낙 오펜스 탤런트가 좋기도 하고 네. 다반테 아담스를 잘 활용해 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안정적인 이런 운영 자체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더스도 이제 정말 진지하게 가로포로를 포함해서 패트리어츠 웨이와 완벽한 작별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구조차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프라임타임 경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라임타임 경기 이번 주 이 4경기 중에 승률 5할을 넘기는 팀이 지금 빌스밖에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케줄 누가 짠 거야? 진짜 이렇게 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먼데이 나잇 풋볼인 덴버 브론코스와 버펄로 빌스의 경기 에디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좀 과감한 예측이긴 한데 어쨌든 브론코스가 분명 이 칩스까지 잡으면서 분위기를 좀 탄 채로 한 주를 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전이 좀 대거 이탈하면서 구멍이 좀 크게 생긴 이 빌스 디펜스를 상대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결국 결국은 이 브론코스 디펜스가 어느 정도 막아줘야 이게 성립을 하는 건데 어쨌든 어, 컨디션 난조였던 마움스를 상대하긴 했지만 결국 칩스를 상대로 5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냈던 이 어떤 이 분위기, 이 흐름이 좀 플루크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겠죠. 네. 때마침 또 조시 앨런이 뭐 4경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인터셉션을 던지고 있고 뭔가 툭 쉬고 온 이 디펜스가 또 한 건 해줄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속아도 결국은 션 페이튼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음. 뭔가 러셀 윌슨이 이 흐름을 탄다면 혹시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 경기는 좀 브론코스에게 한번 걸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는 뭐 윌슨 개인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 계속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시즌 빌스가 특히 1쿼터 지나고 나서 1쿼터인데 퍼스트 쿼터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분기 지나고 나서 계속 좀 추락하고 있는 게 좀 드라마틱하게 추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쿼터 시즌 어워드까지만 그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빌스에겐 정말 단점이 없어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일요일에 벵갈스에게까지 패배를 하면서 5승 4패까지 내려왔어요. 돌핀스 경기 이후에 성적이 2승 3패인데 뭐 패배에는 말할 것도 없고 2승을 거둔 경기조차 경기력과 득점력이 정말 시원치 않았거든요. 버퍼로 빌스는 현재 피츠버그 스틸러스 다음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 셀러리를 디펜스에 할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디펜스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쪽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플레이가 많은데 근데 현재 빌스의 디펜스 수비 성공률이나 수비 효율성이 리그에서 중위권 수준이에요. 이 수비 EPA도 이 리그에서 14위 수준이거든요. 조시 앨런은 오펜스에서 계속 턴오버 이슈가 나오고 있고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도 턴오버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현재 빌스의 어떤 성적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시 앨런의 턴오버 이슈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벌써 이번 시즌 9개째예요. 그래서 이런 경기력이 만약에 브론코스전에서도 이어진다면 좀 에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브론코스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덴버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뭐 다시 말해 입 아프겠지만 브론코스는 2년 동안 러셀 윌슨과 션 페이튼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선수가 3명, 3장의 1라운드 픽, 3장의 2라운드 픽을 사용을 했죠. 그만큼 막대한 지출을 했는데 성적이 처참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에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패커스 원정 경기 승리하고 이 디비전 매치인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로 귀중한 승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바이위크를 보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10주차를 생각해 봤을 때 이 9주차에 브론코스가 치른 8주차에 브론코스가 치른 칩스 경기가 좀 인상적이긴 했지만 당시 경기는 칩스가 좀 자멸한 감이 없지 않았거든요. 패트릭 마홈즈 컨디션도 뭐 정상적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과연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전 조금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런이 좀 약간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이 포맨 그리고 이제 박스를 채울 수 있는 라인베커들이 존재하는 빌스 디펜스를 공략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다시 한 번 더 조시 앨런의 턴오버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디펜스 측면에서는 맥더못을 저는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좀 빌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브론코스를 홈에서 잡음으로써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짧게 하자 그래놓고 벌써 1시간 20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10주차 경기 즐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라이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이 영상은 또 편집을 해서 뭐 거의 그대로
영상을 따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추후에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서 내용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에디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주차 경기도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주 위클리 NFL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